보기 회로 AB 단자에서 본 등가 커패시턴스의 값은 우리가 이 회로를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콘덴서의 직렬 또는 병렬 연결 시 공식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직렬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합성 정정 용량 CT 값은요.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이것분의 또 이렇게 역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 C1과 C2가 C로 동일하다면 그때는 그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두 개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정정 용량이 C라면 두 개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 개뿐만 아니라 N개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 공식이 N분의 C로 바뀌어요. 즉 동일한 정정 용량 C값을 N개 개수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직렬 연결 시에 합성 정정 용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C는 이 C1과 C2가 C로 동일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렬 연결일 때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일 때는 좀 간단하죠, 여러분. 이때 전체 합성 정정 용량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C1 더하기 C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C1과 C2가 만약에 우리가 동일하게 C로 같다라고 했을 때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C 더하기 C가 2C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2C가 되는데요. 만약에 두 개가 아니라 N개다. 그럼 C1부터 CN까지 다 더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다 C로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일반화시키게 되면 여기에 즉 C값의 개수 N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문제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A, B 단자에서 본 등가 커패시턴스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는 가장 멀리 있는 것부터 간단하게 합쳐주시면서 여기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4패럿과 4패럿이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이때 직렬과 병렬을 구별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4패럿과 4패럿이 직렬인지 병렬인지 궁금해요. 그럼 이때 이 두 개의 전류를 흘려봅니다. 전류를 흘렸을 때 이 전류가 두 갈래 길 또는 세 갈래 길로 나뉜다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4패럿에도 I, 4패럿에도 I의 전류가 동일하게 하나의 길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 두 개는 직렬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4패럿과 4패럿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똑같은 4패럿이죠. 그리고 두 개이기 때문에 2분의 C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이 부분은 2패럿이 되는 것 이해되시나요? 괜찮으시죠? 그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2패럿으로 간단하게 하나의 정정 용량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 2패럿과 2패럿은 또 병렬 연결이죠. 근데 우리가 또 똑같은 정정 용량 C값이기 때문에 2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처리를 해보면 여기는 4패럿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자, 회로를 옆에다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직 건들지 않은 것은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8, 여기는 2,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건들지 않은 2, 4 그대로 작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2로 합쳤고 또 2와 2를 합쳐서 4로 나타냈죠. 그럼 이것을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4패럿이었어요. 괜찮으신가요? 그럼 여기에서 4패럿과 4패럿도 역시 직렬 연결인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니까 2로 나눈다. 그러면 이거 처리해 주시면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2. 마찬가지로 2와 2가 병렬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처리했을 때 이렇게 병렬까지 처리해주시면 4패럿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제가 조금 회로로 다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쭉 왔어. 여기가 8, 그리고 여기도 8이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정정 용량 값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합성했을 때 4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이게 4.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 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활용해 볼 텐데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8패럿과 8패럿이
동일하죠. 근데 우리가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즉 우리가 8패럿과 4패럿과 8패럿이 다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8패럿과 8패럿부터 직렬을 합성시켜 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8과 8이 동일하니까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것만 처리를 해주셨다면 이 값이 4패럿이 됩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가 또 이 4패럿과 4패럿이 또 직렬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또 나눠주시면 마지막으로 4와 4가 직렬 연결 시에는 2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이 패럿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가 이 직렬, 병렬 시 이 공식만 제대로 기억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잘 해보시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회로에서 저항 아래에 흐르는 전류 I의 값은 지금 회로를 보시면 전류원도 있고 전압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전원이 존재하는 복잡한 회로는 중첩의 정리를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중첩의 정리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죠. 우리가 전압원은 단락시킨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고 우리가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전류원부터 한번 개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A 전류원 개방. 이때 회로를 그려보면 여기가 5옴 그리고 이렇게 5옴 여기는 전압원 뿔마 15V 그다음에 쭉 와서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항 R이 우리가 10옴이 되는 거죠. 이때 10옴에 흐르는 전류 I를 묻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니까 I1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로는 사실상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은 개방된 측이기 때문에 개방된 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5옴에도 전압 강화가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V는 IR인데 I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전압 강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로를 좀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이 5옴은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1은요. 이 주어진 회로를 우리가 흐르는 전체 전류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I1은 우리가 전체 전압은 15V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은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5 더하기 10 그러면 15분의 15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A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전압원을 단락시켜 볼게요. 전압원을 단락시킨다는 것은 이 두 개를 이렇게 쭉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제가 회로는 이 왼쪽 부분을 참고를 해볼게요. 이때 두 번째는 15V 즉 전압원을 단락시켰을 때 보시면요. 이 3A 이렇게 흐릅니다. 그쵸? 그런데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로도 흐르고 여기로도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전체 전류가 3A인데 이 점을 기준으로 분배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15옴에 흐르는 전류 I가 됩니다. 이것도 두 번째 케이스니까 이때는 I2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 I2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전류 분배 법칙 이용해 주시면 되죠. 즉 전체 전류 3A에 저항을 더해줍니다. 지금 5옴과 10옴이 병렬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더해주시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10옴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에는 남의 저항이 올라갑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분자에 5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요. 3 곱하기 15분의 5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15 약분돼서 3이 남는 것을 알 수 있고 3과 3 역시 약분이 돼서 1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시죠? 그럼 결국에는 I1도 1A, I2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1A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첩의 정리를 사용할 때 이 I 값은 I1과 I2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전류의 방향도 똑같은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I1도 위에서 아래 방향이었고요. I2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1A였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권선수가 10이고 단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인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가 2mL라고 한다.
해당 환상 솔레노이드의 건선수와 단면적을 각각 20, 30제곱센티미터로 변경하였을 때 변경된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단, 환상 솔레노이드의 평균 길이는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철심에 이렇게 코일을 감은 건데요. 코일에 전류를 흘리고 코일을 N회 감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단면적 이 부분을 S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단면적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10제곱센티미터에서 30제곱센티미터로 3배가 됐습니다. 이것만 한번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단면적은 3배. 그 다음에 또 건선수 N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N은 우리가 10에서 2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우리가 인덕턴스 공식 L 값은요. 우리가 L분의 뮤 S N 제곱이 되는데요. 지금 원래 우리가 이렇게 변경하기 전에는 우리가 2mH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게 2mH다 라고 주어졌는데 우리가 변경을 했죠. 변경을 했을 때 이때 인덕턴스 값을 L-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한데 이 S와 M만 우리가 몇 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L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투자율도 그대로 작성합니다. 이때 S는 3S 그리고 N은 2배가 됐기 때문에 2N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해보면 2N의 전체 제곱을 해야 됩니다. N제곱이었는데 이 N 자체가 2N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N제곱에서 2N의 전체 제곱이 된 겁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L분의 우리가 뮤 S N제곱은 앞으로 빼볼게요. 뮤 S N제곱. 그러면 상수만 보시면요. 지금 3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2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럼 3, 4, 11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L 다시 값은요. 우리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 L 값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2mH였으니까 전체 12배를 해주시면 24mH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식으로 표현되는 비정연파 전압의 시료값은 이렇게 비정연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전압의 시료값 제가 V, RMS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에 의하면 루트를 씌워주시고 각 고조파의 시료값을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사인 앞에 곱해진 이것들은 우리가 최대값이죠. 이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표현하려면 루트 2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50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누면 50이 시료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료값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고 마지막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곱. 그 다음에 이 고조파일 때도 역시 30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눠서 시료값으로 표현한 뒤 이것에 제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고조파일 때도 10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눠서 시료값을 이렇게 제곱해서 다 더해주시고 마지막에 루트를 씌운다. 그럼 이거 결국에는 간단하게 작성해보면 VRMS 값, 즉 전압의 시료값은 루트 약분이 되죠. 그럼 50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30의 제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1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루트 안에서 제가 한번 100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25, 그리고 공이 2개죠. 그럼 여기가 25가 남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는 우리가 30을 2번 곱한 거니까 90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9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이니까 여기는 1이 남겠죠. 이렇게 100으로 묶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루트 계산하실 때는 루트 100 곱하기 루트 25 더하기 9 더하기 1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곱셈으로 쪼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뒷부분은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여기가 10이고 더해 주시면 3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루트 35가 됩니다. 그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100은 10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루트와 제곱이 만나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앞에는 1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10 곱하기 루트 3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두 개의 부와 각각 G1, G2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다. G1은 진상용률 0.8로 16kW의 평균 전력을 소비하고 있고 G2는 지상용률 0.6으로 15kVA 피상 전력을 소비하고 있을 때 250 VRMS 전원에서 본 전체 부하의 합성 역률은, 그래서 우리가 합성 역률, 즉 역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보시면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 PA분의 유효 전력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퍼센트로 물어봤다면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피상 전력과 유효 전력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부하가 주어져 있고 두 개의 역률이 다르죠. 이렇게 역률이 다른 두 부하를 합성할 때는 단순히 피상 전력끼리 더해서 이 피상 전력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즉 예를 들어 부하 1의 피상 전력을 PA1, 부하 2의 피상 전력을 PA2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더해서 이 PA를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 오차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역률이 다를 때는 각각 유효 전력은 유효 전력끼리 더해주시고 무효 전력은 무효 전력끼리 계산해 주신 다음에 그때 이 전체의 피상 전력은 루트 유효 전력끼리 더한 것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끼리 더한 것의 제곱을 하셔서 더한 것을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 공식은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각각에 대입되는 것들이 각각 따로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더해서 이 각각에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부하 1과 2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각각 따로 더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나눠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하 1부터 볼게요. 부하 1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효 전력 문제에서 친절하게 16kW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무효 전력은 우리가 PR1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PR1은 유효 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효 전력 P1이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P1은 주어졌고 코사인 세타도 0.8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암기해 주시면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계산해보면 P1이 16, 코사인 세타가 0.8, 그러면 사인 세타는 0.6. 이때 분모 분자의 동시에 10을 곱해서 식을 좀 정리해 주시면요. 8분의 6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8분의 6에서 8, 16 약분해서 2가 남습니다. 따라서 PR1은 우리가 12kB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우리가 부하 1에서는 16kW 그리고 무효 전력 12kB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하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효 전력 계산해 볼 텐데요. 여기서는 피상 전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 유효 전력을 예를 들어 P2라고 표현한다면 P2는 우리가 부하 2의 피상 전력을 PA2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즉 피상 전력에 뭐를 곱하면 돼요, 여러분? 역률을 곱하면 돼요. 괜찮으시죠? 그럼 주어진 피상 전력이 15. 이때 역률은 우리가 지상 역률로 0.6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9가 나오네요. 9kW가 된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무효 전력을 계산하실 때는 우리가 피상 전력에 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무효 전력, 피상 전력 15에 이때 사인 세타는 0.8이 되겠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12가 나와요. 그러면 단위까지 해보시면 12kB. 아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동그라미 보면 유효 전력은 9kW, 무효 전력은 12kB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지금 역률이 어떤 것은 진상, 어떤 것은 지상으로 주어져 있죠. 따라서 우리가 부하 1은 진상 역률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무효 전력 역시 진상 무효 전력이 됩니다. 부하 2 역시 지금 지상 역률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무효 전력 값이 지상 무효 전력이 돼요. 즉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유효 전력은 유효 전력끼리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6 더하기 9는 2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되는 P는 25가 돼요. 그런데 무효 전력을 더하려고 봤더니 지금 하나는 진상이고 하나는 지상인데 크기는 같고 우리가 진상, 지상으로 나뉘었습니다. 즉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이 12만큼 진상 그리고 지상 무효 전력이 똑같이 상쇄가 돼요. 즉 12와 12가 만나서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대입되는 PR 값은 0이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보시면 결국에는 PA 값은
2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루트 25의 제곱이니까 25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유효전력 역시 지금 보시면 25가 나온 것을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역률값이 1로 떨어지는데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상과 지상 부분이 서로 상쇄된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한번 복소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부하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16. 그 다음에 우리가 진상 무효전력이 주어졌죠? 이 부분을 마이너스 J10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G1의, 즉 부하 1의 피상전력을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하 2를 역시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 본다면 그때는 9, 그리고 지상과 진상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마이너스를 기준 잡았다면 우리가 그 반대로 우리가 지상 무효 전력은 부호를 반대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G2는 9, 그 다음에 플러스 J, 우리가 12가 되는 거예요. 이 각각의 피상 전력을 이렇게 복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유효 전력은 유효 전력, 즉 16 더하기 9를 해서 25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J12와 마이너스 J12를 더하게 되면 서로 완전히 우리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이해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크기는 같은데 서로 진상, 지상, 즉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완벽하게 상쇄가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A라는 평행판 커패시터의 극판 사이의 간격을 2배로 하고 판의 면적을 2배로 하여 B라는 평행판 커패시터를 만들었다. AB 커패시터에 동일한 전압을 인가하여 각각 축적된 에너지를 EA, EB라고 할 때 에너지의 B, EA분의 EB를 묻고 있습니다. 단, 각 커패시터의 유전율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A부터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평행판 콘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극판의 면적을 S라고 하고 극판 사이 떨어진 이 간격을 D라고 하고 이 사이에는 유전율 엡실론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콘덴서 CA의 즉 A의 정적 용량 CA 값은요. 공식에 의해서 엡실론 곱하기 D분의 S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가 B의 정적 용량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다른 것들은 다 같은데 면적이 몇 배 됐죠? 면적도 2배, 간격도 2배가 됐습니다. 근데 유전율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럼 엡실론 곱하기 2D분의 ES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2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해보면 CB는 엡실론 D분의 S로 결국에는 이 CB 값과 CA 값이 같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죠. 이 에너지 공식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W는 2분의 1 CV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동일한 전압을 인가했다고 하겠습니다. 인가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정적 용량 C값은 서로 비례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식을 정리해보면 에너지는 정적 용량 C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A와 B의 정적 용량이 아예 같았습니다. 즉 C에 비례하는데 C가 아예 같기 때문에 에너지끼리도 서로 같은 거예요. 즉 WA와 WB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같은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지금 문제에 보시면 이것을 지금 2라는 문자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즉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서로 약분이 돼서 우리가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회로에서 부하 GL의 최대 전력을 전달하게 되는 GL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보시면 이 AB 단자를 기준으로 이 왼쪽 부분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제가 이 부분을 태분한 정리를 사용해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 텐데요. 태분한을 사용하려면 이 AB를 개방시키면 되겠죠, 여러분? 즉 이 AB를 개방시켜서 GL을 떼어놓겠습니다. 이때 이 개방 단자 A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태분한 등가 전압 VTH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압원을 단락시켰을 때 이 AB에서 이 안쪽을 바라본 이 등가 임피던스, 태분한 등가 임피던스 GTH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태분한 등가 회로로 표현을 해보면 태분한 등가 전압 VTH 그 다음에 여기에 태분한 등가 임피던스 간단하게 저항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GTH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지금 A와 B 사이를 간단하게 나타낸 거죠. 이때 떼어냈던 지혜를 다시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A, 여기가 B가 개방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GL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기만 하면 돼요.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는 사실상 중요한 게 이 VTH가 아니라 GTH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가 임피던스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회로에서 이 전압원은 단락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잘 보시면 지금 5옴과 20옴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즉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두 개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시면 합분의 곱을 해주시면 돼요. 5 더하기 20분의 5 곱하기 20. 그러면 25분의 10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4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4옴.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제2, 4옴. 이 부분은 C로 마이너스 제2, 4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이 A, B 사이에서 우리가 이 안쪽을 들여다본 것이 GTH가 됩니다. 괜찮은가요? 이 상태에서 지금 4옴과 제2, 4옴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즉 R과 L은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작성해보면 직렬로 합성해주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더해주시면 됩니다. 즉 4 플러스 제2, 4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 플러스 제2, 4옴과 마이너스 제2, 4, 즉 이 C는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죠. 즉 이 주황 색깔과 파란 색깔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분의 곱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즉 이 부분을 결국에는 이것이 GTH가 되는 것이죠. GTH를 식을 쭉 작성해 보면 이 부분을 합분의 곱 합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분의 곱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황 색깔과 파란 색깔은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을 진행할 거다. 그럼 주황 색깔에 들어갈 부분은 4 플러스 제2, 4. 그 다음에 파란 색깔에 들어갈 것은 마이너스 제2, 4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곱셈이기 때문에 괄호를 씌우고 대입을 하겠습니다. 4 플러스 제2, 4 곱하기 마이너스 제2, 4. 그러면 분모를 보시면요. 지금 플러스 제2, 4, 마이너스 제2, 4니까 서로 사라집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분모에는 4가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분자만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분모는 4. 분자는 이렇게 먼저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제2, 16. 그 다음에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제2 제곱, 제2 제곱 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제2 제곱 자체는 우리가 플러스죠, 여러분.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4분의 플러스 16, 그럼 4가 되죠. 뒷부분부터 계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제2,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즉, 이 GTH가 지금 4 마이너스 제2, 4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문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최대 전력을 전달하려면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GL과 이 GTH의 관계가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여야 됩니다. 켤레 복소수 또는 공핵 복소수라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GL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GL은 이 부분만 부호를 바꿔주시면 4 플러스 J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최대 전력을 전달하려면 이 부분이 바꿔주면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이 회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태분한 정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회로를 구성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하였을 때 회로의 커패시터에 저장한 총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커패시터 3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하나로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여기는 100V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합쳤다고 할게요. 제가 이 합성 정정 용량을 CT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항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6, 3, 2를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직렬 연결이죠. 우리가 직렬 연결 시에 한번 공식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를 직렬 연결했을 때 우리가 합성 정정 용량 CT 값은 만약에 예를 들어 2개만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매번 이 공식을 쓰시기보다는 이것을 조금 우리가 바꾼 형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분모 분자에 동시에 C1 곱하기 C2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배를 해주시면 되는데 분모를 한번 뒤에 것부터 분배를 해보면 C1 곱하기 C2 곱하기 C2분의 1은 우리가 C1이 남죠, 여러분. 즉 우리가 정정용량 값은 C1 더하기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C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C1 곱하기 C2가 되죠. 즉 우리가 두 개를 병렬 연결할 때는 이렇게 합분의 곱으로 빠르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괜찮으시죠? 만약에 이 C1과 C2가 C로 동일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C를 우리가 이 개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즉 이때 전체 합성 정정용량은 이 C를 2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좀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수 N으로 나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콘덴서의 직렬 연결 시에는 이것만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 문제에서 보시면 6과 3을 먼저 직렬로 합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분의 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계산해보면 6 더하기 3분의 6 곱하기 3이니까 9분의 18이 되고요. 이것은 2 마이크로페럿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부분을 계산해봤더니 2가 나온다. 그러면 2와 2가 또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같기 때문에 바로 개수 2로 나눠주시면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2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2를 나눌 수가 있겠다. 이것까지 해서 우리가 이 CT 값을 계산해 주시면 1 마이크로페럿이 나오겠습니다. 되신가요? 그럼 우리가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는 말은 이 콘덴서가 완전히 충전이 되어 개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커패시터에 저장된 우리가 총 에너지 공식은 W는 2분의 1 CV 제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때 이 C 값은 우리가 1로 계산을 했고요. 즉 1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이 V는 이 C에 걸리는 전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봤더니 지금 이 부분이 개방된 것으로 해석한다 했죠. 즉 C 양단에 걸린 전압은 이 전원 전압이 그대로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방되어 있을 때는 사실상 이 개방된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저항에도 우리가 전압 강화가 없어요. 즉 우리가 이 100V가 그대로 여기에 이 개방된 양 단자에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V도 100V, C는 1 마이크로페럿 이것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우리가 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을 대입을 해주시고요. 전압은 우리가 100입니다. 100의 제곱 이거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우리가 사실상 이 100의 제곱이 10의 4승이죠.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10의 마이너스 2승 줄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미리 줄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환산을 조금 해주셔야겠죠. 이 부분을 조금 바꿔보자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1승을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위가 여전히 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만 곱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 밀리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 남는 부분 2분의 1 곱하기 10 해주시면 5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바꿔주시면 5 여기다 작성해볼게요. 5 밀리 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쭉 봐주시고요.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평형 3상 회로에서 선전류 IL의 크기는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왼쪽은 Y결선, 오른쪽은 델타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결선, 델타 결선 시에 우리가 전류, 그리고 전압의 특징을 한번 작성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Y결선일 때는 우리가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죠. 그리고 선간전압은 VL은 상전압의 루트 3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위상은 고려하지 않고 크기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델타 결선일 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델타 결선 시에는 우리가 상전압과 즉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아요. 그리고 선전류 IL은 상전류의 루트 3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도 조금 회로에 적용을 할 때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게 되면 지금 Y결선에서 상전압에 100V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Y결선 입장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Y의 지금 상전압은 100V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Y결선의 선간전압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표기를 해보자면 이 부분이 선간전압 VL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은 Y결선의 선간전압이기 때문에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기는
크기만 고려했을 때 100 루트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이 Y결선의 선간전압이 사실상 델타 결선의 선간전압과 동일한 거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대로 연결했기 때문에 델타 결선의 선간전압과 Y결선의 선간전압 역시 100 루트 3으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특징이 있죠. 델타 결선 시에는 우리가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아요. 그 말은 이 100 루트 3이 그대로 어디에 걸리는 거죠? 이 상전압에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 보기는 그림이 조금 헷갈리게 주어졌어요. 즉 원래는 좀 이쁘게 주어진다면 델타 결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텐데 우리가 이 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그림이 다르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똑같죠, 여러분? 보시면 이것에 걸린 전압이나 지금 이 사이에 걸린 전압 똑같은 거죠, 여러분? 즉 우리가 이 부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노란 색깔과 빨간 색깔 사이에 걸린 전압이 선간 전압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델타 결선 시에는 이 빨간 색깔 부분, 즉 상전압, 이 빨간 색깔과 노란 색깔 부분 사이에 걸린 이 부분, 상전압 역시 선간 전압과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V의 L인데 이게 그대로 상에 걸린다는 것이 돼요. 이해되시죠? 즉 결국에는 돌고 돌았지만 우리가 델타 결선의 상전압도 역시 뭐가 된다? 이때 이 상전압 VP가 델타 결선시 내용입니다. 100 루트 3이 된다. 여기까지만 오시면 돼요. 우리가 Y결선의 상전압은 100이었지만 델타 결선은 우리가 돌고 돌아서 100 루트 3인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가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임피던스의 크기를 계산함으로써 이 상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전류 IP는 임피던스의 크기 분의 상전압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선 이 임피던스 크기부터 계산해 볼게요. 임피던스 크기는 지절대값은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 5루트 2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25 뒷부분은 우리가 5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안의 값이 루트 7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계산을 정리해 주시면 5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25 곱하기 3이니까 5만 나와서 5 루트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5 루트 3 상전압은 100 루트 3이었죠. 따라서 이렇게 약분을 했을 때 2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즉 델타 결선에서 우리가 이 IP 값 여기가 20A가 나온다. 우리가 그림에서 표기를 해보자면 델타 결선에서 여기 흐르는 상전류가 20A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델타 결선의 선전류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한 상전류 20A에 루트 3을 곱해주시면 이 선전류가 20 루트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Y결선의 상전압을 통해서 선간전압을 Y결선의 상간전압을 계산했고 결국에 이게 델타 결선의 선간전압과 같았고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델타 결선의 상전압이 100 루트 3인 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피던스의 크기를 계산했고요. 이걸 통해서 상전류 20A를 계산을 했는데 이 상전류는 델타 결선에 우리가 이 한 상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델타 결선의 선전류였습니다. 따라서 이 상전류 20A에 루트 3을 곱한 20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1의 회로를 보기 2의 태분한 등가 회로로 변환했을 때 등가 전압 VTH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VTH, 즉 태분한 등가 전압은 이 개방된 이 단자 사이에 걸린 전압을 의미하겠습니다. 이게 VTH인데 우리가 개방된 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이 2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며 우리가 2옴 양단에는 전압 강화 역시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V는 IR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옴에도 전압이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VTH는 무엇과 같냐면 그대로 쭉 오셔서 이 2옴 양단에 걸린 전압 VTH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즉 우리가 원래는 개방된 단자 사이에 걸린 전압을 VTH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2옴에는 전압 강화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세로로 연결된 이 2옴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 VTH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한번 KCL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KCL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기준점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아래
파란 색깔로 색칠한 부분을 기준 전압 0V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온 양단에 걸린 전압을 제가 VTH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0V라면 이 부분의 전압은 0 플러스 VTH만큼 되는 거죠. 즉 0에서 VTH만큼 전위가 올라간 곳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윗부분도 제가 전압을 표현해보면 이게 하나의 점이죠. 이 값이 VTH랑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가 0V를 기준으로 VTH만큼 올라간 이 점의 전압이 VTH가 된다. 그리고 이 점뿐만 아니라 이 점과 이 점 사이에는 어떠한 소자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은 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다음에 KCL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준으로 나가는 전류의 합이 모두 0이다 라고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전류를 I1, 이렇게 나가는 전류를 I2, 그다음에 역시 이렇게 나가는 전류를 I3,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전류를 I4라고 볼게요. 즉, 이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다 라고 두시면 되는데 이 I4는 사실상 우리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0A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I1 더하기 I2 더하기 I3가 0인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여기다 작성해 볼게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가 0이다. I1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부분에 전류원이 이 방향으로 10A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I1은 이 전류원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 해주시면 돼요. 즉 이 I1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I2는 VTH에서 5V만큼 우리가 전이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성해보면 VTH 마이너스 5, 그리고 이곳의 저항은 지금 1옴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전류를 표현할 수 있겠고 I3 같은 경우는 VTH에서 0V로 2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는 2분의 우리가 VTH 마이너스 0 이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KCL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양변에 동시에 2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앞부분은 마이너스 20이 돼요. 여기는 2가 곱해져서 플러스 2 VTH, 그 다음에 2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10. 괜찮으시죠? 그럼 여기는 2가 곱해졌기 때문에 분모 날라가서 VTH만 남습니다. 이게 0이다. 정리해볼게요. VTH가 3개가 있네요. 그러면 3. VTH는 좌변에 마이너스 30 있으니까 우변을 넘겨서 30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VTH는 결론적으로 10V가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구해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두 개의 코일이 결합된 경우 회로의 합성 인덕턴스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인덕턴스의 직렬 연결에서 이 점에 찍힌 방향에 따라서 공식이 바뀌기 때문에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직렬 연결일 때 제가 한번 케이스부터 나눠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점이 즉 자속의 방향이 같을 때를 가동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보시면 점이 이렇게 왼쪽에만 찍혀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에만 똑같이 찍혀 있을 때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가동결합이라고 합니다. 가동결합일 때 합성 인덕턴스 공식 L은요. L1 더하기 L2 플러스 EM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차동결합일 때 이 점의 방향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동일 때는 우리가 가동일 때 이렇게 나란하게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에 동일하게 찍혔다면 차동일 때는 예를 들어 왼쪽에 찍혔을 때는 여기에는 오른쪽에 찍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오른쪽에 찍혔을 때 이 인덕턴스 입장에서는 왼쪽에 이렇게 점이 찍힐 때를 차동결합이라고 합니다. 즉 문제에서 점이 이렇게 찍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찍혀 있을 때를 차동결합이라고 한다. 그때 공식은요.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 L은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EM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 보시면 지금 점이 어떻게 찍혀 있죠, 여러분? 둘 다 왼쪽 아니면 둘 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 문제는 직렬 연결해서 차동 결합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래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차례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L1, L2를 더해 주시고요. 10 더하기 20 마이너스 2 M은 상호 인덕턴스가 됩니다. 여기서 5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보시면 이 부분이 우리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10과 마이너스 10이 사라지고 결국에 남는 것은 2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전개의 세기가 거리 R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대전체는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케이스를 분류해 볼 텐데요. 전 첫 번째 구도체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체일 때나 우리가 점전화일 때는 공식이 같습니다. 구도체에 의한 전개의 세기 2는요. 공식에 따르면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단위는 전개의 세기 단위인 볼트 퍼 미터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보시면 우리가 R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도체와 점전화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전화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전화에 의한 전개의 세기, 즉 공식은 이는 2 파이 엡실론 R분의 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역시 단위는 볼트 퍼 미터가 됩니다. 우리가 선전화에 의한 전개의 세기 역시 거리 R에 반비례하는 것이지 R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전화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정답은 전기쌍극자가 되겠죠. 전기쌍극자의 공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선 구도체와 선전화의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전기쌍극자 같은 경우는 공식을 전체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비례, 반비례 관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세 번째, 전기쌍극자. 전기쌍극자에 의한 전개의 세기 2 공식은요. 우리가 4 파이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 그 다음에 루트 여기가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때 단위는 역시 볼트 퍼 미터로 동일하겠고요. 여기서 잘 보시면 거리 R이 중요한 거죠. 전개 세기 2는 거리 R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쌍극자가 되겠고, 전기쌍극자는 추가로 전위 공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 공식 V는 4 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M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전위니까 단위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위 V는 R제곱에 반비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우리가 전기쌍극자 공식 자체가 조금 다소 길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개의 세기는 R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전위는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부분만 우리가 뽑아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강자성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자율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가 자성체 종류별 투자율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율 뮤라는 것은 진공 중의 투자율 뮤제로 곱하기 비투자율 뮤S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강자성체 그리고 상자성체, 반자성체 또는 역자성체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비투자율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투자율, 우리가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뮤S가 1보다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상자성체의 경우에는 뮤S가 1보다 약간 크다. 그리고 반자성체는 뮤S가 1보다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투자율이 가장 큰 강자성체가 역시 투자율도 가장 크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번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로축은 자개의 세기 H, 세로축은 자속밀도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강자성체의 자개를 계속 가하게 되면 자속밀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계속 증가하진 않겠죠. 우리가 자기포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리가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자기포화 현상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2번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자기포화 특성을 가진다. 맞는 내용이죠. 우리가 자개를 계속 가했을 때 자속밀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에서 우리가 자기포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자화 곡선이 선형을 나타낸다. 선형으로 나타냈으면 우리가 이 자개가 계속 가했을 때 자속밀도가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케이스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다 라고 특성을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회로에서 전류 I의 값은 주어진 회로를 봤더니 지금 휘스톤 브릿지가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보시면요. 우선 대각선끼리 한번 곱해주세요. 곱했을 때 같은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2옴 곱하기 2옴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것 4 곱하기 1이죠.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이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특성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점의 전이가 같아서 이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개방된 회로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즉, 잘 보시면 이 시범에 사실상 이 부분이 개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범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이 주어진 회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옆부분 이렇게 10V를 그대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3호. 그리고 이 부분 좀 보기 좋게 이 점에서 이렇게 직렬 연결된 상태죠. 이 부분은 무시됐기 때문에 2옴과 1옴을 직렬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옴. 그리고 여기가 1옴이죠. 그 다음에 우측 보시면 이렇게 4옴과 2옴 역시 직렬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옆에다가 그대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4옴, 여기가 2옴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 I를 물어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회로를 조금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에 전체 전류를 계산하면 I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옴과 1옴 합성하면 3옴이 되죠. 그리고 4옴과 2옴 역시 직렬로 저항을 더하게 되면 우리가 6옴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3옴과 6옴이 지금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단순히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병렬 처리를 해주시면요. 이 막대기 두 개는 우리가 3옴과 6옴을 병렬로 연결한다는 수식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참고해주세요. 3과 6을 병렬로 연결해주시면 합분의 곱, 즉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이다. 그러면 9분의 18이 된다. 이게 2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럼 이 회로를 정말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게 다 날아가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하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저항으로 우리가 2옴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괜찮으시죠? 이때 전류 I는 결국에는 이 폐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I는 저항은 더해줬을 때 5가 되죠. 3 더하기 2.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은 10이 됩니다. 따라서 전류 I는 2A가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진공 중에 3개의 점전화 Q, 1, 2클롱이 각각 X가 0, 1, 2에 고정되어 있다. Q클롱이 플러스 2클롱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플러스 1클롱이 플러스 2클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이고 방향은 반대일 때, 즉 우리가 F로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Q클롱이 플러스 1클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클롱의 법칙에 의해서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공식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우리가 힘 F는 이때 이 F와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F-라고 표현하겠습니다. F-는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두 점전화, 즉 Q1, Q2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뉴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진공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엡실론 제로를 작성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 항상 9 곱하기 10의 9승과 같습니다. 우리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로 공식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을 많이 활용할 거예요. 이 부분 주목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하나씩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Q 그리고 플러스 2클롱에 작용하는 전기력, 자 이것을 편의상 F1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 플러스 1클롱이 플러스 2클롱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것도 제가 F2라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Q클롱은 정확히 전하량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즉 플러스 전하인지 마이너스 전하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 주어진 F2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는 우선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우리가 이 두 점전화가 떨어진 거리를 보셔야겠죠. 우리가 플러스 1클롱과 플러스 2클롱은 1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R이 1입니다. 그럼 우리가 1제곱분의 두 개를 곱해주시면 돼요. 1 곱하기 2. 그럼 이 결과 18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한번 비교해서 F1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F1은 역시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이것은 Q와
플러스 이클롱이 떨어진 거리를 보셔야겠죠. Q와 플러스 이클롱이 떨어진 거리는 2m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자리에 들어갈 것은 아래 자리에는 2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아래 제곱, 2의 제곱 분의 우리가 Q 곱하기 2가 되는데요. Q 곱하기 2. 이걸 해주신 것이 결국에는 F2와 크기가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Q에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크기라고 봤을 때 Q의 크기와 2를 곱한 것이 전체 이 F1이 결국에는 F2와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F1과 F2의 크기는 F로 같은 거죠. 따라서 이거 한번 비교해 주시면요.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F1이니까 18 곱하기 10의 구순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좌변에 한번 수를 비교해보면 2랑 2가 약분돼서 분모에 2가 남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9 곱하기 10의 구순, 그리고 여기는 2분의 Q입니다. 그럼 이때 Q가 뭐가 돼야 우리가 이게 두 개가 같아지죠, 여러분? 이때 Q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 값 자체가 지금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분의 Q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Q는 4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Q의 크기죠. Q의 크기가 4클롱이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볼 텐데요. 보시면 F1 그리고 F2 보겠습니다. F2. 플러스 1클론과 플러스 2클론은 서로 플러스 전하이기 때문에 같은 극성의 전하입니다. 같은 극성의 전하 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플러스 1클론이 플러스 2클론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전기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값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F2. 그리고 F1은 이것과 크기는 F로 같지만 방향은 아예 반대라고 했어요. 그 말은 Q클론과 플러스 2클론이 방향이 반대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렇게 F1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 2클론입니다. 즉 여기는 플러스 전하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려면 서로 다른 극성이어야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통해서 Q클론이 마이너스 전하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여야지만 마이너스 플러스 전하끼리 서로 끌어당기죠. 따라서 우리가 흡인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노란 색깔로 봐주시면 돼요. 노란 색깔이 F1이 되겠습니다. F1이 이렇게 두 점전화 사이에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한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 F1과 F2가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같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크기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죠. 결국에는 우리가 Q는 크기는 4클롱이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마이너스 4클롱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Q의 전하량까지 정확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Q클롱이 1클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향 먼저 볼까요? 우리가 Q클롱이 음전하죠. 음전하고 플러스 1클롱은 양전합니다. 그럼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1클롱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것을 그리되 이 부분에 힘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의 방향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X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오른쪽에, 이 왼쪽으로 향하는 이 힘의 방향, 이 초록 색깔의 방향은 X가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즉 마이너스 X 방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방향이 마이너스 X가 된다. 이것만 이해하셨다면 사실상 크기는 이 공식으로 풀이하면 간단하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제가 편의상 F3라고 표현해볼게요. F3.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힘의 크기를 F3라고 했을 때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R제곱분의 이 두 개가 떨어진 거리는 1m죠. 그럼 우리가 1제곱 분의 우리가 Q랑 1에 우리가 크기만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만 대입하겠습니다. Q는 4. 1클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표현을 해보자면 36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조금 특이하게 우리가 문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는 이 F1과 F2, 즉 이 값 자체가 뭐라고 주어졌죠? F1과 F2가 서로 같은데 이게 F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F3는 우리가 18 곱하기 10의 9승의 2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F3는
2배이기 때문에 EF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크기는 EF. 네,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나와 있는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시고요.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회로에서 전압 VR의 값은 우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서로 접촉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는 붕 띄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그대로 쭉 들어서 오른쪽에다가 한번 펼쳐 볼게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 15옴과 15옴은 그대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그대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 3옴이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여기가 3옴, 여기는 아까 15, 여기도 15. 그 상태에서 9옴이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역시 18옴이 그대로 쭉 내려오겠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양단은 우리가 12옴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는 전압원 뿔마 120V,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항 5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회로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들어서 오른쪽에다 펼친 것 뿐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사실상 15, 15, 3, 9, 18은 다 직렬 연결된 부분이죠. 우리가 직렬과 병렬이 구별이 힘드실 때는 우리가 궁금한 부분에 전류를 흘려주면 됩니다.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가 우리가 새지 않고 하나의 길로 간다. 그럼 직렬이고 우리가 전류가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로 나뉘어 흐르게 된다. 그러면 병렬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우리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직렬로 저항을 합성해 주시면요.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저항은 15 더하기 15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18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9 더하기 18이 27이니까 이렇게 30, 이렇게 30이니까 60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 회로를 좀 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2옴, 그 다음에 이것과 이제 병렬로 60옴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것과 이렇게 전압원이 뿔마 120V, 여기는 저항 5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부분을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VR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옴과 60옴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은 전압이 걸린다는 것 이해되시나요? 사실상 여기에도 VR, 여기에도 VR이 똑같은 크기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간단하게 표현해보자면 60옴과 12옴은 우리가 병렬로 합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해보면 60과 12를 병렬로 합성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작대기 2개를 기호를 씁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합분의 곱을 진행해 볼게요. 60 더하기 12분의 60 곱하기 12. 이거 계산해 주시면 분모는 72, 분자는 72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이 15옴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병렬로 하나로 우리가 합성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때 이 값이 10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전히 이 부분이 마이너스 VR,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결국엔 간단한 회로죠. 우리가 이 플러스, 전압원에 의해서 이 플러스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쵸? 그럼 이게 전류 I라고 해볼게요. 전류 I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전류 I는 저항 10옴과 5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5분의 120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표현해보고 우리가 전류는 한번 다시 생각해볼게요.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릅니다. 따라서 이에 의한 이 10옴에서 걸리는 전압 강화에서 부호를 따져보게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 15옴 입장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립니다. 즉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제가 이 전압을 V라고 한번 예시를 잡아볼게요. 그럼 이 V는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 I와 이 저항을 곱해주면 됩니다. 전류는 15분의 120. 저항은 우리가 10옴이죠. 다시 이거 계산해 주시면 5로 약분해 주시면 이렇게 3과 120 해주시면 40이죠. 즉 이 전압의 크기가 80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이 V가 8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극성이 반대죠, 여러분. 즉 크기는 80과 같지만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가 여기다가 작성해 볼게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VR은 마이너스 80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플러스에서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르는데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높은 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구한 V는 80이 되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극성은 반대로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회로에서 전원전압 VIT가 다음과 같을 때 정상 상태에서 VOT가 0V가 되는 인덕턴스 L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전압이 0V라는 것은 단락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VOT가 가리키는 부분을 보시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걸린 전압을 VOT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0V다. 즉 이 말은 이 부분이 단락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락 상태에서는 임피던스가 0ohm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반대로 개방일 때는 임피던스가 무한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단락이니까 임피던스가 0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L과 C가 직렬로 연결된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임피던스 D를 작성해 보면 L과 C를 우리가 바로 작성해 볼게요. 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뭐가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J 오메가 C분의 1을 분모 분자의 동시에 J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이 J제곱은 마이너스가 되죠. 이 부분 챙겨주시면 한번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임피던스 G는 결국에는 J 오메가 L 그러면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게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J 오메가 L은 J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에서 JJ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날려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L 값을 구해볼게요. 그럼 L은 우리가 오메가로 동시에 나눠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L 값은 오메가 제곱 C분의 1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기본꼴로 코사인 오메가 t에서 그러니까 오메가가 5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오메가 t 아니면 사인 오메가 t가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오메가가 5로 주어진 상태이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오메가는 5니까 5의 제곱 곱하기 C는 20 밀리페럿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C 값도 제가 일반 단위로 페럿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한 전체 L 단위 역시 우리가 헨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5, 25, 그 다음에 여기 해주시면 우리가 500이 되죠. 그러면 L 값은 500 곱하기 여기가 1000분의 1 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0 두 개 사라지고 우리가 5랑 10이니까 2가 되죠. 즉 분모에는 2분의 1, 또 이것의 역수니까 결국에 L은 2. 우리가 헨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전압이 0이라는 것은 단락을 의미하고 임피던스가 0ohm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식을 풀이를 했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전류와 자기장에 의해 전도체 물질에 나타나는 효과로 전류가 흐르는 전기 전도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릴 때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전이차가 발생하는 현상은 우리가 이 문제의 정답은 홀 효과가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체를 그려보고 이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장이 수직한 방향으로, 즉 전류의 수직한 방향으로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속 밀도 D가 이렇게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전류가 여기에서 여기로 흐르게 된다면 자유전자는 반대로 우리가 이동을 합니다. 즉 우리가 전자 마이너스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개를 이렇게 전류와 수직인 방향으로 가하게 된다면 조금 다른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사용할 건데요. 엄지가 F, 힘이죠. 그 다음에 검지가 우리가 자속 밀도 B, 그 다음에 중지가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이게 전류, 그 다음에 자속 밀도, 그 다음에 이것이 힘이죠.
그래서 힘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힘 F가 그려지는데요. 즉 원래는 전류가 이렇게 여기서 흐르고 있을 때 자유전자는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힘에 의해서 이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자유전자들이 여기에 몰리게 돼요. 반대로 이 반대편에는 플러스 전하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이차를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홀 효과라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자,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코일의 건선수는 100, 저항은 5옴이다. 전류 100A를 흘릴 때 자속 파이가 다음과 같다면 이 회로의 시정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RL 회로에서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초가 됩니다. 이 시정수 공식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문제에서 저항값이 주어졌고 L값이 안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L값을 구해줘야겠죠. 한번 보시면 주어진 조건들을 보시면 N 100회, 그 다음에 저항 R은 5옴, 그리고 전류 I가 지금 100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속 파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익숙한 공식이 떠올려지실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LI는 N파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것을 L에 대해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L은 I분의 N파이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L 값은요. N이 100, 자속은 우리가 결국엔 이 부분이 100분의 5니까 0.05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100A, 그래서 100 사라져서 L값은 0.05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이 값이 저항은 5옴이죠. 그럼 저항 5옴분의 0.05니까 계산해주시면 0.01초가 나오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교류전원이 병렬부하 G1과 G2의 전력을 공급할 때 G1에서 소비되는 유효전력 P1과 G2에서 소비되는 유효전력 P2의 B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효전력은 저항 R에서 발생하는 전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저항들을 뽑아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임피던스 한번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저항과 코일이 직렬 연결된 상태라면 그때 직렬 합성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G1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즉 우리가 R1이 1옴으로 주어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L이 우리가 2옴으로 주어진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G2는 우리가 J가 전혀 없어요. 즉 그 말은 10옴 자체가 그대로 R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R2가 10옴이다 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병렬 회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류전원 V가 있다고 했을 때 G1은 R과 L에 직렬 연결된 상태이죠. 즉 R, L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차례대로 이 R1은 1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XL이 유도성 리액턴스가 2옴으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저항만 있어요. G2는, 즉 여기 R2는 10옴으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항에서 발생한 이 전력들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R1에서 발생한 전력을 P1이라고 하는 거죠. P1은 I 제곱 R로 구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R1이죠. 그리고 역시 R1에 흐르는 전류 I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편의상 I1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면 I1은 R1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되신가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I1을 표현해 볼게요. I1은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전압은 이 양단에 걸린 전압 V를 대입을 해줘야겠죠. V. 그 다음에 이 분모에는 임피던스를 대입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1 플러스 J2의 크기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1의 크기는 루트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해주셔서 루트 5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이게
I1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 P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트 5분의 V 이것의 제곱. 그 다음에 R1이 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1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P2 보도록 하겠습니다. P2, 즉 R2에서 발생하는 유효 전력 P2는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겠습니다. 즉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역시 공식에 의해서 I2 제곱 곱하기 R2로 나타낼 수 있어요. 대입을 해주시면 I2는 우리가 전류 자체는 10Ω분의 전체 전압, 즉 V를 해주시면 되죠. 우리가 병렬이기 때문에 이 V가 여기에 그대로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10분의 V 이것의 제곱 곱하기 10Ω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거 미리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100분의 V제곱이죠. 100분의 V제곱 곱하기 10이니까 공 하나 날라가서 10분의 V제곱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이 부분을 좀 지워서 결론만 좀 비교를 해보면 P1 대 P2를 해주시면 됩니다. P1 대 P2는 P1부터 작성해보면 우리가 이거 계산해주시면 5분의 V제곱이 되죠. 5분의 V제곱 P2는 우리가 10분의 V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V제곱을 나눠 볼게요. 그리고 동시에 10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B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럼 여기 왼쪽은 2가 되고 오른쪽은 우리가 10을 곱하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P1과 P2의 B를 비교해 주시면 2 대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